3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알고 보니 살아있었다면? 그것도 바로 내 코앞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도연 회장은 바로 이런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평생 혼자 살며 차가운 마음으로 살아온 그가 한 아이의 풍선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과연 이 부자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저분한 것들 좀 치워요. 부산 해운대 재개발 현장에서 김도연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뜨거운 바닷바람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3시 한여름 해변은 관광객들로 북적였지만 그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65세의 김도연은 대한건설 회장으로 차가운 카리스마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그의 얼굴에는 늘 서늘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30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와 5살 아들을 잃은 후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며 오직 사업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오늘은 신규 호텔 리조트 부지를 시찰하러 온 날이었어요. 검은색 벤틀리에서 내린 김도연의 뒤를 이서장 실장이 바삐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이 부지에 들어설 리조트는 동남아 최고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서장이 공손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바다 전망도 훌륭하고 접근성도 완벽하죠. 김도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이 있었어요. 건설 현장 입구 근처에서 한 남성이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와 함께 앉아 있었거든요. 남성은 35살 정도로 보였는데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아이는 형형색색의 풍선들을 손에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어요. 아저씨, 풍선 사세요. 정말 예뻐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바닷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우리 민우가 직접 골라드릴게요. 아이 이름이 민우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고 몇몇은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다가도 결국 고개를 돌리며 자리를 떠났어요. 김도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서장, 네, 회장님. 저런 노점상들이 있으면 우리 리조트 이미지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김도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장 정리하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서장이 바로 현장 관리소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곧 관리소 직원들이 나와서 부자에게 다가갔어요. 여기서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철거하세요. 잠깐만요. 저희는 공공장소에서 허가받고 하는 건데요. 남성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허가가 뭐가 중요해요? 여기 개발 예정지라 나가셔야 합니다. 실랑이가 벌어지는 가운데 민우가 갑자기 아빠 하고 외쳤어요. 손에 들고 있던 풍선 하나가 바람에 날려 굴러갔거든요. 빨간 하트 모양 풍선이 대굴대굴 굴러서 김도연의 발 앞까지 왔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그 풍선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숙여 풍선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우가 달려와서는 작은 손을 내밀었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김도연이 풍선을 민우에게 건네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우의 아버지가 급하게 달려와 아들을 챙기면서 김도연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민우야, 인사해. 그때였습니다. 김도연의 시선이 그 남성의 손목에 고정되었어요. 거기에는 시계 하나가 차여 있었는데 그 시계는 김도연이 30년 전 5살 아들과 함께 맞춰 찬 커플 시계와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김도연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계는 한정판으로 단 100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은 특별한 제품이었거든요. 그 시계는 어디서 구하셨나요? 김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남성이 고개를 들어 김도연을 바라봤어요. 아, 이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차고 있던 건데 정확히 어디서 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남성의 얼굴을 자세히 본 김도연은 더욱 놀랐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그 눈매가.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준호라고 합니다. 김도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김준호. 바로 자신이 30년 전 잃었다고 믿었던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준호. 김준호.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준호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김도연을 바라봤어요. 혹시 저를 아세요? 김도연은 답변하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30년 동안 죽었다고 믿어왔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서 있다니.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김도연은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낯이 익어서 그랬습니다. 준호는 민우의 손을 잡으며 일어섰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풍선 주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자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김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과연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착각일까요? 이 서장이 김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다른 부지도 둘러봐야 하는데 일정을 연기하세요. 네. 하지만 회장님,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30년 만에 느껴보는 감정의 동요였습니다. 과연 김준호는 정말 김도연의 잃어버린 아들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까요? 한 개의 시계가 30년 전 헤어진 부자를 이어줄 수 있을까요? 김도연 회장은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을 닮은 그 남자, 김준호. 그리고 그가 차고 있던 그 시계.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무심코 흥얼거린 그 자장가 한 곡이 모든 것을 바꿔버릴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어제 만났던 김준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이 서장을 불러오세요. 네, 회장님. 잠시 후 이 서장이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어제 그 남자, 김준호에 대해 알아보세요. 어디 살고 뭘 하는 사람인지. 이 서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냥 궁금해서 그러니까 빨리 알아보세요. 김도연의 말투에는 평소에 없던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이 서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김준호 35세. 현재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서장이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8세 아들 김민우와 단둘이 살고 있으며 아내는 3년 전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김도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는데 고아원 출신입니다. 5세 때부터 17세까지 사랑의 집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나와 있네요. 5세 때부터? 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이전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마치 5세 이전의 기록이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아요. 김도연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고아원이 어디에 있나요? 부산 동래구에 있습니다만. 회장님,
혹시 그 사람과 무슨 연관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김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외투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차를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그 고아원으로 갑니다. 1시간 후 김도연은 사랑의 집 고아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있는 낡은 건물이었어요. 원장실에서 만난 원장 수녀는 70대의 인자한 할머니였습니다. 30년 전에 들어온 김준호라는 아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준호를 아시는군요. 원장 수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아시는지요? 그냥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원장 수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준호는 참 특별한 아이였어요. 1993년 여름 교통사고를 당해서 3개월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는데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거든요. 김도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여름, 바로 자신의 아들이 사고를 당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족들이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며 저희한테 맡긴 거였어요. 혹시 그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 있나요? 아, 있었죠. 시계 하나를 차고 있었는데 그 시계만은 절대 벗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아마 유일한 기억의 단서였나 봐요. 김도연의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자신이 아들과 함께 맞춘 그 시계.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있었는데 원장 수녀가 계속 말했어요. 준호가 가끔 자장가를 흥얼거리곤 했거든요. 기억을 잃었다고 하면서도 그 자장가만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자장가였나요? 원장 수녀가 조용히 멜로디를 흥얼거렸습니다. 아가야 잘 자거라.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김도연은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자장가는 자신이 어린 아들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부른 자장가였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 아이와 연락하시나요? 가끔 연락해요. 착한 아이거든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다가 아내를 잃고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김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원장 수녀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아원을 나서는 김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거의 확신이 섰어요. 김준호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당신의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날 저녁 김도연은 김준호가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달동네 끝자락에 있는 낡은 반지하 집이었어요.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을 때였습니다. 집안에서 누군가 자장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가야 잘 자거라.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무섭지 말고 눈을 감아. 꿈속에서 만나자. 김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 민우를 재우며 부르는 자장가였어요. 30년 전 김도연이 어린 준호에게 불러준 바로 그 자장가를 김도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김준호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집안에서 민우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상치 않은 기침이었어요. 아빠, 아파요. 민우야, 괜찮아. 아빠가 있어. 김준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신의 손자가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과연 김도연은 어떤 방법으로
아들과 손자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3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까요? 30년 전 병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실수가 한 가족을 완전히 파괴했다면 믿으시겠어요? 김도연 회장은 지금까지 자신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병원의 착오로 다른 아이의 시신을 자신의 아들로 잘못 알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김도연은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김준호가 부르던 자장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제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김도연은 이서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전 교통사고 관련 모든 자료를 찾아보세요. 병원 기록, 경찰 기록, 그리고 장례식 기록까지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새벽부터 웬?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김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2시간 후 이서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걸 왜 갑자기? 김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파일을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1993년 7월 15일. 그날의 기록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보고서, 병원 입원 기록, 그리고 사망 진단서. 김도연의 손이 사망 진단서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서장, 이 사망 진단서를 자세히 보세요. 이서장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혈액형 부분입니다. AB형 RH라고 되어 있네요. 김도연이 자신의 지갑에서 헌혈증을 꺼냈습니다. 제 혈액형은 AB형 RH-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AB형 RH-였어요. 이서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김도연은 급히 다른 서류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병원의 입원 환자 명단. 여기 보세요. 1993년 7월 15일 같은 날,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목록입니다. 명단을 훑어보던 김도연의 손이 한 곳에서 멈췄어요. 김준호 5세, 교통사고, 중환자실. 그리고 여기 혈액형 AB형 RH-. 이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그럼?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제 만난 그 김준호가 제 진짜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도연은 서류를 더 뒤져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이서장, 이걸 보세요. 김준호라는 아이는 3개월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끝까지 찾아오지 않아서 결국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이서장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회장님께서 매일 병원에 오셨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우리에게는 다른 아이의 시신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호가 죽었다고 믿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준호의 가족이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김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더 알아보세요. 당시 병원 관계자들 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김도연은 30년 전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대학병원으로 확장되어 있었지만 30년 전 그 건물 일부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원무과에서 30년 전 기록을 담당했던
김 과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70대가 된 그는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그 사건. 아직도 기억납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비슷한 나이의 아이 2명이 교통사고로 실려왔거든요. 그래서요? 한 아이는 즉사했고 다른 아이는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이었죠. 그런데 신분증이나 보호자가 없어서 신원 확인이 어려웠어요. 김 과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때 한 가족이 찾아와서 아들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맞고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즉사한 아이가 그 가족의 아들인 줄 알았죠. 혈액형도 확인 안 하고 말이에요. 김도연의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런데 의식불명이었던 다른 아이는 3개월 후에 깨어났지만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가족들이 찾으러 오지 않으니까 결국 고아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게 김준호였군요.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가족을 찾으려고 했는데 기억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의 혈액형은 AB형 RH-였더라고요. 정말 희귀한 혈액형이었는데 김도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아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30년 동안 아들이 자신을 찾고 있었는데 자신은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날 밤 김도연은 서재에 앉아서 30년 전 아들의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5살 때의 준호 사진과 지금의 김준호의 모습을 비교해보니 똑같았어요. 특히 그 눈매는 확실히 어린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김도연이 사진을 제시도 효계속 편집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30년 동안 널 혼자 두고 정말 미안하다. 김도연은 자신의 헌혈증을 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AB형 RH-, 한국인의 0.1%도 안 되는 매우 희귀한 혈액형이었어요. 김준호도 같은 혈액형이라면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당신의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30년간 혼자 살아온 아들이 쉽게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김도연은 책상 서랍에서 30년간 간직해온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준호의 어린 시절 장난감, 첫 신발, 그리고 그들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사진 속의 5살 준호는 지금 김준호가 차고 있는 바로 그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맞춘 소중한 시계였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김도연이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어요. 30년간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살아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었다는 놀라운 현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아들이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고 결혼하고 아내를 잃고 지금까지 힘겹게 살아온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은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 김도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김도연은 결심했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그리고 30년간 못다한 아버지 노릇을 해야겠다고. 무엇보다 손자 민우가 아프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도연은 김준호 부자를 조심스럽게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으로 나서면 경계심을 살 수 있으니 우선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운명이 김도연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민우의 갑작스러운 병이 그 계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과연 김도연은 어떤 방식으로
아들과 손자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까요? 아들을 30년 만에 찾은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김도연 회장은 진실을 알았지만 선뜻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혼자 살아온 아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김준호는 강한 자존심을 가진 남자였어요. 하지만 운명은 김도연에게 기회를 줄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손자 민우의 위급한 상황을 통해서 말이죠. 김도연은 며칠 동안 김준호 부자를 몰래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따라다니며 그들의 일상을 관찰했어요. 김준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건설 현장에 나가고 저녁 7시에 돌아와서 민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두 부자의 생활은 팍팍했지만 따뜻했어요. 김준호는 비록 가난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지? 김도연은 매일 고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도연은 용기를 내서 김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준호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김준호 씨. 김준호가 뒤돌아봤습니다. 저번에 풍선 주워주신 분. 네, 맞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까요? 김준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한데, 저 같은 사람이랑 왜 커피를?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부담 갖지 마세요. 김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처 작은 카페로 들어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사실 저는 대한건설 회장 김도연입니다. 김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그럼 저번에. 네, 제가 그 현장 시찰을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준호 씨를 보고 뭔가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김준호는 여전히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김도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준호 씨 어린 시절 기억이 있으세요? 아니요. 5살 이전 기억은 전혀 없어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어버렸거든요. 김도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럼 가족에 대한 기억도? 네.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김준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김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제가 준호 씨와 민우를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김준호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도와준다고요? 네.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민우 교육비라든지. 됐습니다. 김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동정이 아니라. 그럼 뭔가요? 처음 본 사람한테 왜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거죠? 김도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당신은 내 아들이니까라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김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가봐야겠어요. 민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김도연도 아쉽게 일어났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김도연이 명함을 건네자 김준호는 받기를 망설였어요. 받아두세요. 언제든 필요하면. 김준호는 결국 명함을 받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김도연은 집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급작스럽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도연 회장님이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 김준호입니다. 어제 명함 주신. 김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우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열도 많이 나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김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는데. 민우가 너무 아파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주소 말씀해 주세요. 30분 후 김도연은 김준호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낡은 반지하 집에서 아이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김준호가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해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미안합니다.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서. 괜찮아요. 민우는 어디 있나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민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계속 신음하고 있었어요. 아빠, 아파요. 민우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도연은 즉시 민우를 안아들었습니다. 병원으로 갑시다. 지금 당장. 하지만 병원비가.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해요. 아이가 먼저입니다. 김도연의 차로 급히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김준호는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김도연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민우를 응급처치하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당장 입원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며칠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뻔했네요. 김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원비는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 정도면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김준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거든요. 김도연이 즉시 나섰습니다.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김준호가 강하게 거부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안 되나요? 저는 구걸하고 싶지 않아요. 동정도 받고 싶지 않고. 김준호의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도연에게는 이것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김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요? 김도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민우가 중요해요. 김준호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민우가 병실로 옮겨진 후 김도현과 김준호는 복도에서 마주 앉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김도연은 김준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일을 계기로 김도현과 김준호, 그리고 민우는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과연 김도연은 언제 김준호에게 진실을 털어놓을까요? 그리고 그때 김준호의 반응은 어떨까요? 의학적으로 혈액형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김도연 회장에게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남았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확신은 있지만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민우의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 사람의 혈액 속에 숨어 있던 놀라운 비밀, 그리고 김준호의 몸에 새겨진 30년 전의 증거까지.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민우의 입원 이틀째, 김도연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김준호도 하루 종일 병실을 지켰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왜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김준호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인연인 것 같아서요. 인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하신 것 같은데.
과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저도 김도연이 말을 멈췄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담당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우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김준호와 김도연이 함께 상담실로 따라갔어요. 민우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위험은 넘겼어요.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무엇인가요?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민우의 혈액형이 AB형 RH-인데 이는 매우 희귀한 혈액형이거든요. 한국인의 0.1%도 안 되는 혈액형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 아버지도 같은 혈액형이신가요?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AB형 RH-입니다. 어릴 때부터 헌혈할 때마다 희귀하다고 들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김도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혹시 제 혈액형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의사와 김준호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김도연을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혈액형을 확인하시려고 하시나요?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30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도연의 혈액형도 AB형 RH-였어요. 이것은 정말 놀랍네요. 의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세 분 모두 AB형 RH-라니. 한국 전체 인구에서 이런 확률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확률이에요. 김도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없었어요. 김준호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우연의 일치네요. 우연. 정말 그럴까요? 김도연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김도연은 혼자 병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집에 들러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러 간 상태였어요. 민우가 잠들어 있는 동안 김도연은 그 아이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손자라고 생각하니 더욱 애틋해 보였어요. 30분 후 김준호가 돌아왔습니다.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들고 있었어요. 민우 상태는 어떤가요? 많이 좋아졌어요. 열도 많이 내렸고요. 김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갈아입으려고 셔츠를 벗는 순간 김도연의 눈이 한 곳에 고정되었어요. 김준호의 왼쪽 갈비뼈 부분에 작은 수술 흉터가 있었거든요. 준호 씨, 그 흉터는? 김준호가 자신의 옆구리를 내려다봤어요. 아, 이거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건데 뭔 흉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고아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하시던데. 김도연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흉터의 위치와 모양은 자신의 아들 준호가 5살 때 받았던 맹장염 수술 흉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김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김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김준호에게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아니에요. 그냥 많이 아팠겠다 싶어서요. 별로 기억은 안 나요. 워낙 어렸을 때니까요. 다음 날 김도연은 이서장을 불렀습니다. 30년 전 제 아들 준호의 의료 기록을 다시 찾아보세요. 특히 수술 기록을요. 무슨 수술 기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4살 때 받은 맹장염 수술 기록입니다. 2시간 후 이서장이 오래된 의료 기록을 가져왔어요. 1992년 김준호 4세 급성 맹장염으로 응급수술. 수술 부위는 왼쪽 갈비뼈 아래쪽. 그리고 여기 혈액형 AB형 RH-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이 기록을 읽으며 확인했습니다.
위치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혈액형도 똑같았고요. 이 서장, 이제 확실합니다. 김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준호는 분명히 제 아들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실을 말해야죠. 하지만 조심스럽게 김준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날 오후 민우가 많이 좋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김준호도 한결 밝은 표정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다행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김도연이 말했어요. 당연하다는 게 무슨. 준호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김준호가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김도연은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혹시 준호 씨가 진짜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김준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가끔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기억도 없고 이미 오래 전 일이라.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만나고 싶지 않은 건 아니고,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준호 씨, 네. 혹시 제가 그 부모님이라면 어떨까요? 김준호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준호야. 김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야. 정말 아빠야.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과연 김준호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30년 만에 부자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30년간 가슴에 묻어둔 진실을 털어놓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하지만 그 진실을 들은 사람의 충격은 어떨까요? 김도연 회장이 마침내 김준호에게 자신이 친아버지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김준호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어요. 30년간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다는 상처, 그리고 이미 다른 인생을 살아왔다는 현실. 과연 이 부자는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빠야. 정말 아빠야. 김도연의 말이 병실에 울려 퍼진 후 길고 긴 정적이 흘렸습니다. 김준호는 얼어붙은 듯 김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뭐라고 하셨나요? 김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너는 내 아들이야. 3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소중한 아들. 김준호가 몇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갑자기 무슨 소리를. 준호야, 들어봐. 너의 혈액형, 그 시계, 수술 흉터, 그리고 내가 부르던 자장가까지 모든 게 일치해. 김도연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교통사고, 병원의 착오, 그리고 지금까지 찾아온 모든 증거들을. 김준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준호야. 아니에요. 김준호가 소리쳤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 정말 제가 당신 아들이라면 왜 이제야 나타나는 거죠? 김도연의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아빠도 몰랐어. 너를 죽은 줄 알았어. 병원에서 잘못. 30년 동안이나요? 김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 동안 저는 혼자였어요.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버려졌는지도 모르고. 준호야, 아빠가 버린 게 아니야. 정말 몰랐던 거야. 김준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제 와서 가족 노릇하자고요? 준호야, 전 이미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김준호의 목소리에 분재 시도 효계 속 편집노가 섞여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고
스스로 살아왔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김도연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피는 못 속여. 피? 김준호가 비웃었습니다. 피가 뭐가 중요해요? 30년간 없던 피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준호야, 아빠 심정을 이해해봐. 이해하라고요? 김준호가 흥분했어요. 그럼 제 심정은 이해해주세요. 30년간 부모 없이 산 제 심정을. 병실이 떠나갈 듯 큰 소리에 잠들어 있던 민우가 깨어났어요. 아빠, 왜 소리 질러? 김준호가 재빨리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야, 민우야. 아빠가 잠깐 화났을 뿐이야. 할아버지가 또 왔네. 민우가 김도연을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김도연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손자는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들은 자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준호 씨,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가세요. 김준호가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지 마세요. 준호야, 가달라고 했어요. 더 이상 저희를 도와주지 마세요. 지금까지 받은 것도 다 갚을게요. 김도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의 마음에 상처가 너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준호야, 아빠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김도연이 병실을 나가려는데 민우가 불렀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요? 민우야, 할아버지는 잠시 갈 일이 있어서. 언제 또 와요? 김도연이 김준호를 바라봤지만 김준호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곧 올게, 민우야. 김도연이 병실을 나간 후 김준호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밖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왜 화났어? 민우가 물었어요. 화난 게 아니야, 민우야. 그럼 왜 울상이야? 김준호는 민우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도 혼란스러웠거든요. 한편 복도에 나온 김도연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이서장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부당했어요. 준호가, 내 아들이 날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럴까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까요? 김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은 자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우는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김준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김도연이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모든 증거들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혈액형, 시계, 수술 흉터, 그리고 자장가까지. 특히 AB형 RH-라는 희귀한 혈액형이 세 사람 모두에게 있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30년이야. 김준호가 중얼거렸어요. 30년 동안 어디 있었다고. 김준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고아원에서 혼자 지낸 외로운 밤들, 다른 아이들이 가족을 만나러 갈 때 느꼈던 쓸쓸함,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된 외로움. 그런 아픔을 아실까? 김준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도연은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준호는 왠지 모르게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점심때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김준호 씨, 퇴원 수속 관련해서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네. 입원비가 이미 모두 정산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걸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간호사가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김도연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김준호가 편지를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준호야, 아빠가 성급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하루아침에 뛰어넘으려고 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아빠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민우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병원비는 신경 쓰지 마라. 이건 할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니까 아빠가. 김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편지를 읽으며 마음 한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왜 울어?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민우야. 아빠가 뭔가 생각이 많아서. 할아버지 안 와? 김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김준호는 혼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김도연이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간의 상처를 쉽게 지울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진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특히 민우를 생각하면 더욱 복잡했어요. 민우에게는 할아버지가 필요했거든요.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김도연의 회사 직원이었어요. 김준호 씨죠? 회장님께서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상자 하나를 건네받았어요. 무거운 상자였습니다. 김준호가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장난감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5살이던 때의 것들이야. 30년 동안 아빠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거란다. 내가 받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은 원래 너의 것이니까. 김준호가 사진들을 하나씩 보기 시작했어요. 어린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김도현과 함께 찍은 사진들도. 한 장의 사진에서 김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5살 자신이 지금 차고 있는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아버지구나. 김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빠, 이게 누구야? 민우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건 아빠가 어릴 때야. 그럼 이 아저씨는? 김준호가 김도연이 나온 사진을 바라봤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김준호가 말을 멈췄어요. 이분은 누구야, 아빠? 김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야, 민우야. 너의 진짜 할아버지. 민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럼 병원에 온 그 할아버지가?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김준호의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보다는 그리움이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30년간 그리워했던 가족이 진짜로 존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족이 자신을 30년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아빠, 할아버지한테 전화해. 민우가 말했어요. 민우야, 할아버지도 아빠 보고 싶어 할 것 같아. 김준호는 김도연이 준 명함을 꺼내봤어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과연 김준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까요? 그리고 이 부자는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을까요? 3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 가능할까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어떨까요? 김준호가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한 바로 그때 운명은 또 다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민우의 갑작스러운 위험, 그리고 오직 할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의 선물. 이 위기 상황에서 김도현과 김준호는 드디어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로 만날 수 있을까요? 퇴원을 이틀 앞둔 어느 날 새벽 갑작스럽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빠. 민우가 갑자기 고통스러워하며 깨어났어요. 김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우야, 왜 그래? 배가 너무 아파요. 민우가 복부를 움켜쥐며 울기 시작했어요. 김준호가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곧 의료진이 달려왔고 민우를 응급실로 옮겼어요.
맹장염 의심됩니다. 응급실 의사가 말했어요.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수술이요? 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요. 의사가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우의 혈액형이 AB형 RH-인데 현재 우리나라 전체 혈액원에도 이 혈액형 보유량이 극히 부족합니다. 김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B형 RH-는 한국인의 0.1%도 안 되는 매우 희귀한 혈액형입니다.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을 가진 분들이 직접 수혈을 해주셔야 해요. 저도 같은 혈액형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혈액으로는 양이 절대 부족해요. 이런 희귀 혈액형은 최소 2-3명의 공혈자가 필요합니다. 다른 가족분은 안 계신가요? 김준호는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김도현. 그도 같은 희귀 혈액형이었어요. 하지만 선뜻 연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데 아빠 아파요. 민우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준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김도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김준호입니다. 전화 너머로 김도연이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민우가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김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혈액이 부족해서 수술을 못해요. 지금 어디 있어? 내가 당장 갈게. 하지만 주소 말해. 지금 당장. 30분 후 김도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김준호에게 물었어요. 민우는 어디 있어? 상태가 어때? 수술실에 있어요. 혈액 검사 중이고요. 김도연이 즉시 의료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AB형 RH-입니다. 지금 당장 혈액 검사해 주세요. 정말이세요? 의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AB형 RH- 공혈자를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검사 결과 김도연의 혈액은 민우에게 수혈하기에 완벽했어요. 이제 두 분의 혈액이면 수술이 가능합니다. 의사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희귀한 혈액형 공혈자 두 분이 계시다니. 바로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김도현과 김준호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김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감사합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준호야. 김도연이 김준호를 바라봤어요. 내가 30년 전 사고 당일에 대해 얘기해 줄까?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우리는 놀이공원에 가고 있었어. 너랑 엄마랑 나랑.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롤러코스터를 타러. 김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교차로에서 트럭이 우리 차를 들이받았어. 엄마는 즉시 돌아가셨고 나는 다리 골절이었지만 너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어. 김준호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너를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 그런데 3일 후에 의사가 와서 안타깝게도 아이가 숨졌다고 하더라. 김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는 그때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자신을 평생 원망하며 살았어. 매일 밤 꿈에서 너를 만났고 내가 아빠를 찾는 소리를 들었어. 아버지, 30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내 방도 그대로 두고 있고 내 생일마다 케이크도 사고 바보같이 혼자서. 그런데 알고 보니 너는 살아 있었는데
나는 몰랐던 거야. 김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도 많이 아팠구나.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 많이 아팠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너를 찾았으니까.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복잡하지 않은 맹장염이었어요. 두 분의 혈액 공급 덕분에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김도현과 김준호가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 깰까요? 한두 시간 후면 마취에서 깨어날 겁니다. 회복실로 이동한 민우를 지켜보며 김도현과 김준호는 나란히 서 있었어요. 아버지,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김도현이 깜짝 놀라며 김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준 순간이었거든요. 정말 아버지 맞죠? 응, 준호야. 정말 아빠야. 김준호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그동안 화만 내고. 아니야, 준호야. 아빠가 이해해.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지. 이제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김도연이 김준호의 어깨를 감쌌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가족이었어, 준호야. 그때 민우가 눈을 떴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민우야 깨어났구나. 김준호가 다가갔어요. 수술 잘 됐어? 민우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이제 다 나았어. 민우가 김도연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셔서 나을 수 있었어요. 김도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렸습니다. 손자가 진심으로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이었어요. 천만에 우리 민우야. 할아버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김준호가 김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민우를 살려주셔서. 고맙긴 우리가 가족인데. 그 순간 30년간의 상처와 오해가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이제 이들은 어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까요? 그리고 김도연은 아들과 손자에게 어떤 미래를 선물하게 될까요?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김도연과 김준호, 그리고 민우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김도연 회장이 내린 놀라운 결정, 그리고 1년 후 이들에게 찾아온 완전히 새로운 삶. 과연 이 가족은 어떤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민우의 수술이 성공한 지 일주일 후, 세 사람은 함께 퇴원했습니다. 김도연은 김준호와 민우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제안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그런 큰 집에서 살아도 될까요? 김준호가 걱정스러워했어요. 당연하지. 그게 너희 집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준호야,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이 함께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민우가 신나게 말했어요. 와, 할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어? 물론이야, 우리 민우야. 김도연의 집에 도착한 김준호와 민우는 깜짝 놀랐어요. 저택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큰 집이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여기서 살아도 되나요? 준호야,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 여긴 원래 너희 집이야. 김도연이 집안을 안내해주기 시작했어요. 거실, 주방, 서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방 하나를 열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김준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방 안에는 30년 전 김준호의 물건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장난감, 책, 옷들. 마치 시간이 멈춰선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두고 계셨어요? 김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가는 너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김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아빠 거예요? 민우가 옛날 장난감을 만지며 물었어요. 응, 내 아빠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거야. 이제 민우가 가지고 놀아도 돼. 그날부터 세 사람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준호는 김도연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민우는 좋은 학교로 전학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갑자기 와서 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요? 준호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세 사람은 진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김도연은 처음으로 할아버지 노릇을 하게 되었고, 김준호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도연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준호야, 아빠가 결정한 게 있어. 무슨 결정이요? 회사 경영권을 너에게 물려주려고 해. 김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원래 너에게 물려줄 생각이었거든. 30년 늦었지만. 하지만 아버지, 저는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천천히 배우면 돼. 아빠가 가르쳐 줄게. 김도연은 또 다른 결정도 발표했어요.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을 너와 민우에게 물려줄 거야. 아버지, 그런 건 너무 뭐가? 내 아들과 손자에게 주는 건데. 민우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재산이 뭐예요? 김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우야, 할아버지가 가진 모든 걸 너와 아빠에게 주겠다는 뜻이야. 와,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그날 밤, 김준호는 제시도 휴게소 편집 잠들기 전에 김도연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런 큰 선물을. 선물이 아니야, 준호야. 원래 너희 것이야. 하지만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넌 내 아들이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너에게는 AB형 RH-라는 특별한 피가 흐르고 있어. 김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희귀한 혈액형이 이제는 가족의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김준호는 회사 일을 빠르게 배워나갔고, 김도연은 점차 경영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새 학교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우리 할아버지는 대한건설 회장님이야. 라고 자랑하곤 했어요. 어느 봄날, 세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해변을 다시 찾았어요. 여기서 처음 만났지? 김도연이 말했어요. 네, 민우가 풍선을 떨어뜨렸을 때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인 줄 몰랐어요. 그랬지. 그때 할아버지가 너희를 쫓아내려고 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아. 김준호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 행복해질 줄. 나도 그래. 30년 만에 너를 찾았을 때의 그 기분을.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혈액형이야. AB형 RH-라는 희귀한 혈액형이 우리 세 사람을 이어준 거잖아. 맞아요. 만약 민우가 다른 혈액형이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훨씬 더 늦었을 거야. 하지만 결국은 만났을 거야. 가족이니까. 민우가 두 사람을 껴안았어요. 저도 아빠랑 할아버지 사랑해요. 바닷바람이 불어와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차가운 시선으로 만났던 두 사람이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김도연은 65세에 회사에서 은퇴했습니다. 김준호가 새로운 회장이 되었고 회사는
더욱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김준호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자신이 가족의 소중함을 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민우는 12살이 되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할아버지,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민우가 말했어요. 뭐가 궁금하니? 만약에 그때 할아버지가 저희를 안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도연이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그랬다면 할아버지는 평생 외롭게 살았을 거야. 그리고 너와 아빠도 계속 힘들게 살았겠지. 김준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만났잖아. 그것도 기적처럼. 맞아. 정말 기적이야. AB형 RH-라는 희귀한 혈액형, 그 시계, 자장가. 모든 게 우리를 이어주는 실마리였어. 민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우리는 기적 같은 가족이네요. 김도영과 김준호도 웃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가족이었어요. 30년의 긴 분리, 그리고 우연한 만남. 상처와 오해를 극복하고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된 세 사람. 그날 밤 김도연은 서재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준호를 다시 만난 지 1년이 되었다. 30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은 아깝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이 더 소중하다. AB형 RH-라는 희귀한 혈액형이 우리 가족을 이어주는 끈이 되어 주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일기를 다 쓴 후 김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2년 후 김준호는 회사를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고 민우는 중학생이 되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손자와 보내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민우가 학교에서 혈액형에 대한 숙제를 해오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혈액형이 얼마나 희귀한지 알아요? 그럼 한국 사람 1000명 중에 1명도 안 돼. 와, 그럼 우리는 정말 특별한 거네요. 그래,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야. 하지만 혈액형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김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혈액형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증거였을 뿐이야. 진짜 가족이 되게 해준 건 사랑이었어.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지금도 세 사람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김도연은 손자와 보내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김준호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매 순간을 감사해하며 민우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둘러싸여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30년간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이제는 매일매일 되찾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세 사람이 함께 헌혈을 하러 갈 때면 의료진들이 AB형 RH- 가족이 세 분이나 라며 신기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죠. 네, 우리는 정말 특별한 가족이에요.